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동구 아파트 단지 사이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23평 아파트 거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평범했어요. 신혼 2년 차를 맞은 민수와 혜진 부부에게도 이 풍경은 일상 그 자체였습니다. 아침이 되면 알람 시계가 6시 30분에 울리고 민수는 먼저 일어나 샤워를 하며 하루를 시작했죠. 민수는 32살로 작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직원 5명과 함께 주택 리모델링과 상가 인테리어 일을 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꾸준한 수익을 올리며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죠. 아침 7시에 집을 나서 현장을 돌아다니고 저녁 8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이런 바쁜 일상에 만족하고 있었어요. 결혼 후 더욱 열심히 일하게 되었고 혜진과 함께 꾸려가는 가정에 대한 책임감도 날로 커져갔습니다. 혜진은 31살로 강남에 위치한 중소기업에서 격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8시에 집을 나서 지하철 8호선을 타고 잠실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 강남까지 출근하는 길이 익숙해졌습니다. 결혼 전부터 7년째 다니고 있는 회사였기에 업무에도 능숙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한 편이었죠. 월급도 나쁘지 않아서 맞벌이 덕분에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고 안정된 신혼부부의 모습이었어요. 토요일 오후면 함께 근처 대형마트에 가서 일주일치장을 보고 일요일에는 가끔 롯데시네마에서 영화를 보거나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민수는 혜진의 손을 잡고 걸으며 마음속으로 행복해했어요. 이런 평온하고 소소한 일상이 바로 자신이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이상적인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혜진의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지루하고 단조로웠어요.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예측 가능한 대화, 뻔한 주말 데이트 코스들이 점점 답답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는 안정감을 주던 것들이 이제는 무거운 족쇄처럼 느껴졌죠. 특히 민수가 자신의 변화하는 마음을 전혀 알아채지 못한다는 사실이 더욱 답답했습니다. 민수는 그런 혜진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감지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결혼 생활이란 원래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처음에 뜨거운 열정이 잔잔하고 편안한 애정으로 변하는 것이 당연한 과정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혜진의 작은 변화들을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죠. 저녁 식사 시간에도 대화는 많지 않았어요. 민수는 오늘 다녀온 현장 이야기를 간단히 하고 혜진은 회사 동료들이나 상사에 대한 불만을 조금 털어놓았습니다. 그 후에는 각자 스마트폰을 보거나 거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멍하니 시청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이런 모습이 매일같이 반복되었지만 민수는 이것이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부부의 일상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다른 것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었어요. 가슴을 뛰게 하는 설렘과 짜릿한 자극, 그리고 새로운 경험에 대한 목마름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혜진 자신도 아직 그 마음을 정확히 규정하지 못했지만 현재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욕구가 조금씩 싹트고 있었던 거죠. 변화는 서서히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혜진의 화장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부터였어요. 평소보다 진한 아이섀도우를 바르고 립스틱 색깔도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민수는 처음에는 새로 산 화장품을 써보는 것이겠거니 하고 넘어갔죠. 하지만 그런 변화가 며칠이 아니라 몇 주째 계속되고 있었어요.
혜진의 옷차림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원래도 옷 입는 센스가 나쁘지 않았지만 요즘 들어서는 더욱 과감하고 세련된 스타일을 시도하고 있었어요. 회사에 입고 갈 정장도 예전보다 몸에 딱 맞는 것들로 골라 입었고 주말에 입는 원피스나 블라우스도 한층 화려해졌습니다. 민수가 그런 변화에 대해 물어보면 혜진은 그냥 기분 전환이라고 대답했죠. 더욱 눈에 띄는 변화는 혜진의 생활 패턴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정시에 퇴근해서 6시 반쯤이면 집에 도착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야근이 잦아졌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지만 점점 빈도가 늘어나더니 이제는 거의 매일 늦게 들어왔습니다. 8시, 9시는 기본이고 때로는 10시가 넘어서 집에 도착하는 날도 있었죠. 혜진은 늦게 들어올 때마다 회사 동료들과의 회식이나 급한 업무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처음에는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였어요. 요즘 같은 경쟁 사회에서 직장 생활이 쉽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자신도 현장 일로 바쁘다 보니 혜진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이 집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뭔가 이상했어요. 술 냄새가 꽤 많이 났고 얼굴도 상당히 붉어져 있었습니다. 회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취한 상태로 들어오는 날이 많았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비틀거리기도 하고 소파에 그대로 쓰러져서 잠들어 버리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민수가 깨우려고 해도 깊이 잠들어 있어서 침실로 옮기기조차 힘들 정도였어요. 혜진의 스마트폰 사용 패턴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자유롭게 폰을 사용했는데 요즘에는 항상 자신의 손에 쥐고 있거나 화면을 아래로 뒤집어서 놓았어요. 메시지가 와도 민수가 볼 수 없도록 재빠르게 확인하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폰을 들고 가고 샤워할 때도 세면대 위에 두고 들어갔죠. 민수는 이런 변화들이 조금씩 쌓이면서 마음 한편에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결혼한 부부라고 해서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개인적인 영역과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주는 것이 성숙한 부부의 모습이라고 여겼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혜진이 또다시 11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많이 취해 있었습니다. 민수가 걱정스럽게 다가가자 혜진은 괜찮다며 손을 내저었지만 발걸음이 휘청거렸죠. 민수가 부축해서 소파에 앉히고 물을 가져다 주려고 부엌으로 가는 사이 혜진은 그대로 소파에서 잠들어 버렸습니다. 민수는 혜진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이 되었어요. 결혼 초기에는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자주 술에 취해서 들어오기 시작했을까요? 회사 생활이 힘든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했지만 직접 묻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실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혜진의 변화가 단순히 직장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이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의심스러웠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의심을 품는 자신이 못마땅하기도 했습니다. 결혼 생활이란 원래 이런 것일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각자의 삶이 생기는 게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어요. 그런 날들이 몇 주 더 지나간 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밤 혜진이 또다시 만취한 상태로 집에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심각할 정도로 취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겨우 열고 들어온 혜진은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하고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죠. 민수는 깜짝 놀라서 혜진에게 달려갔습니다. 혜진아, 괜찮아? 무슨 일이야? 하고 물어봤지만
혜진은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한 채 중얼거리기만 했어요. 민수는 혜진을 부축해서 소파로 옮기려고 했는데 그때 혜진이 들고 있던 핸드백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가방이 떨어지면서 지퍼가 열리며 안에 들어있던 물건들이 거실 바닥에 흩어졌어요. 화장품과 지갑. 그리고 몇 장의 종이들이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민수는 혜진을 소파에 눕힌 후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을 주워 담으려고 몸을 숙였죠. 그런데 그때 민수의 눈에 들어온 것은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 사이에 콘돔 한 개가 보였어요.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자세히 봤지만 분명히 콘돔이 맞았어요. 민수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와 혜진은 결혼한 부부였고 피임은 혜진이 복용하는 피임약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혜진의 가방 안에 콘돔이 들어있는 걸까요? 민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떨리면서 그 콘돔을 집어들었는데 포장지도 뜯어지지 않은 새 제품이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콘돔 옆에 떨어져 있던 것은 몇 장의 사진이었어요. 민수가 그 사진들을 집어든 순간 온몸에서 피가 싹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혜진과 낯선 남자가 함께 찍혀 있었거든요. 첫 번째 사진은 혜진과 그 남자가 카페에서 마주보고 앉아 있는 모습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둘이 나란히 걸어가는 뒷모습이었는데 남자가 혜진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어요. 세 번째 사진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둘이 포옹하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민수는 사진을 보면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어서 몇 번이고 다시 봤지만 분명히 혜진이 맞았어요. 혜진의 얼굴과 옷차림. 심지어 며칠 전에 새로 산 목걸이까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사진 속의 혜진은 집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밝고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민수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거실 바닥에 그대로 앉아버렸죠.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게 정말 현실일까? 혹시 내가 잘못 본 게 아닐까 하는 생각과 동시에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요즘 들어 혜진이 보여준 모든 변화들이 이제야 설명이 되었어요. 진해진 화장, 과감해진 옷차림, 잦아진 야근과 회식 술에 취해 돌아오는 모습들, 그리고 스마트폰을 숨기듯 사용하던 행동들 모든 것이 이 사진들로 인해 명확해졌습니다. 민수는 소파에서 잠들어 있는 혜진을 바라봤어요. 평소에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의 얼굴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 혜진이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걸까요? 그 남자는 누구일까요? 회사 동료일까 아니면 전혀 다른 사람일까요? 사진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던 민수는 배경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었어요. 첫 번째 사진의 배경은 강남역 근처의 유명한 카페였습니다. 혜진의 회사 근처였죠. 그렇다면 회사와 관련된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어요. 민수는 콘돔과 사진들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흩어진 물건들도 정리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거든요. 혜진에게 직접 따져 물어야 할지 아니면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할지 갈등되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전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실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믿고 있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일요일 아침 혜진은 숙취로 인해 늦잠을 잤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9시쯤에는 일어나서 함께 브런치를 준비했을 텐데 이날은 11시가 넘어서야 겨우 눈을 떴어요.
민수는 혜진이 잠들어 있는 동안 혼자 거실에 앉아 어젯밤에 본 사진들을 계속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일어나서 화장실에 다녀온 후 부엌으로 향했어요. 머리가 아프다며 이마를 짚고 물을 마셨습니다. 민수는 평소와 다름없는 척 아침 인사를 건넸지만 마음속은 복잡하기 그지없었죠. 어제 본 것들이 현실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혜진은 어젯밤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가방에서 물건들이 쏟아진 것도, 민수가 정리해 준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간단하게 토스트를 구워서 아침을 먹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그런 혜진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오후가 되어서도 민수의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어요. 혜진과 함께 평소처럼 마트에 장 보러 갔지만 온 마음이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혜진이 뭔가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고 계산대에서도 실수를 연발했죠. 혜진이 왜 그러냐고 물어봤지만 민수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서도 민수의 불안감은 계속되었어요. 혜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준비하고 민수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에게는 모든 것이 연기처럼 느껴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사랑하는 아내였던 혜진이 이제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그날 밤 10시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혜진이 먼저 침실로 들어가 잠자리에 누웠어요. 평소보다 일찍 잠든 것은 어제 과음한 여파로 몸이 피곤했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거실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혜진의 스마트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어요. 혜진이 침실 침대 옆 테이블에 놓아둔 폰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어젯밤 일 때문에 민수의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어요. 호기심과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편이라고 해서 아내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어젯밤에 본 사진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혜진의 최근 변화들을 생각해 보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침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혜진은 깊이 잠들어 있었고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발걸음을 최대한 조용히 하며 침대 옆 테이블로 다가갔죠. 스마트폰 화면에는 메시지가 도착했다는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민수의 손이 떨렸어요.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진실을 알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혜진의 폰 잠금 패턴은 알고 있었어요. 결혼 기념일을 숫자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패턴을 그렸고 다행히 잠금이 해제되었어요. 메시지 화면을 열어보니 방금 도착한 메시지가 맨 위에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저장되어 있지 않은 번호였지만 메시지 내용을 보는 순간 민수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잘 들어갔지. 오늘도 너무 좋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봤어요.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하는 희망을 품고 싶었지만 명백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 위로 스크롤을 올려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이어져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있었는데 내용들이 일반적인 친구 사이의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는 말들과 함께 친밀한 표현들이 오갔어요. 그리고 만날 약속을 잡는 내용들도 보였습니다. 시간과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었죠. 민수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스마트폰을 원래 자리에 다시 놓고 조용히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어요. 어젯밤에 본 사진들과 오늘 본 메시지들까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거실 소파에서 잠을 청했어요. 침실로 들어가서
혜진 옆에 누워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민수는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냉정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거실 소파에서 뒤척이며 보낸 시간 동안 내린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어요. 혜진이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민수는 인터넷으로 사설탐정 사무소를 검색했습니다. 서울 강남 지역에 위치한 몇 곳의 탐정 사무소 중에서 평점이 높고 경력이 오래된 곳을 골라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받은 탐정은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수가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자 탐정은 이런 경우가 많다며 차분한 톤으로 상담을 진행했어요. 직접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겠다고 했고 당일 오후 3시에 사무소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민수는 그날 현장 일정을 직원들에게 맡기고 강남으로 향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에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어젯밤 본 메시지와 사진들을 떠올리면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었어요. 탐정 사무소는 강남역 근처 상가 건물 6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김 탐정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20년 넘게 이 일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혜진의 최근 변화들부터 시작해서 어젯밤 가방에서 발견한 사진들과 스마트폰 메시지까지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김 탐정은 민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중간중간 질문을 던졌어요. 혜진의 직장 위치와 출퇴근 시간, 평소 생활 패턴과 최근 변화된 점들을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김 탐정은 민수가 가져온 사진들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사진 속 남성의 얼굴과 체격, 그리고 배경이 되는 장소들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전문가다운 관찰력으로 사진에서 여러 단서들을 찾아내고 있었어요. 카페의 위치와 시간대, 두 사람의 친밀한 분위기까지 모든 것을 분석했습니다. 탐정 사무소에서 제시한 조사 계획은 체계적이었어요. 먼저 혜진의 일상적인 동선을 파악하고 의심스러운 시간대의 행적을 추적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고 두 사람의 만남 장소와 빈도를 조사하겠다고 설명했어요. 비용은 일주일간 기본 조사로 200만 원이었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별도로 협의하기로 했어요. 민수는 망설이지 않고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거든요. 김 탐정은 조사 기간 동안 민수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 다음 며칠 동안 민수는 혜진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해야 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같이 일어나서 인사하고 저녁에 함께 식사하는 일상적인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의심과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거든요. 혜진은 여전히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어요. 야근이나 회식이라고 말하지만 이제 민수에게는 모든 것이 거짓말로 들렸습니다. 혜진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민수는 냉정함을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목요일 오후 김 탐정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중간 보고를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민수는 바로 탐정 사무소로 향했고 김 탐정은 며칠간의 조사 결과를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진전이 있었다고 했어요. 먼저 사진 속 남성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혜진과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동창이었고, 이름은 박정우였어요. 현재 32살로 강남 지역의 중견 회계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박정우가 혜진의 고등학교 시절 연인이었다는 것이었어요. 김 탐정은 두 사람의 과거 관계에 대해 자세히 조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약 2년간 연인 사이였고, 대학 진학과 함께 자연스럽게 헤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어요. 그런데 최근 몇 개월 전부터 다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두 사람의 만남 기록이었어요. 김 탐정이 제시한 자료에는 호텔 출입 기록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만 해도 5번 이상 강남 지역의 모텔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었다고 했어요. 민수는 그 자료들을 보면서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으로 명확하게 기록된 증거들 앞에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혜진이 자신을 속이고 옛 연인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김 탐정은 추가로 이틀 더 조사해서 완전한 보고서를 작성하겠다고 했어요.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더욱 확실하고 체계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어요. 토요일 아침 김 탐정으로부터 최종 보고서가 완성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민수는 바로 탐정 사무소로 향했어요. 일주일간의 조사 결과가 담긴 두꺼운 파일을 받아든 순간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와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김 탐정이 정리한 보고서는 매우 상세했습니다. 혜진과 박정우의 만남 일시와 장소가 시간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각각의 증거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의 만남부터 시작해서 모텔 출입 기록까지 모든 것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차량 블랙박스로 촬영된 동영상 자료였어요. 박정우의 차량에서 두 사람이 키스하는 장면과 애무하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모텔에 들어가기 전과 나온 후의 모습들도 시간대별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보고서에 따르면 혜진과 박정우는 지난 2달 동안 총 11번의 만남을 가졌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카페나 식당에서 만나는 정도였지만 점점 친밀해지면서 모텔을 이용하는 횟수가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주 2회 꼴로 만나고 있었다고 나와 있었어요. 김 탐정은 이 정도 증거면 법정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뿐만 아니라 모텔 출입 기록과 카드 결제 내역까지 확보했기 때문에 불륜 사실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어요. 이제 법적 대응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민수는 보고서를 꼼꼼히 읽어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지만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냉정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김 탐정이 추천해준 이혼 전문 변호사는 서초동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이 변호사였습니다. 20년 넘게 가사, 사건만을 전문으로 다뤄온 베테랑이라고 했어요. 민수는 바로 전화를 걸어 상담 약속을 잡았고 다음 날 월요일 오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민수는 혜진과 마주하기가 더욱 어려웠어요. 탐정 보고서의 내용들이 생생하게 떠오르면서 분노가 끌어올랐지만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혜진은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죠. 월요일 오후 민수는 이 변호사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50대 후반의 차분한 인상을 가진 이 변호사는 민수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주었어요. 탐정 보고서를 꼼꼼히 검토한 후 고개를 끄덕이며
이 정도면 충분히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혼 사유로는 배우자의 불정행위가 명백하고 증거도 충분하다고 설명했어요. 또한 상간소송도 함께 진행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박정우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혼인을 파탄시킨 제3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소송 과정에서 예상되는 상황들도 설명해 주었어요. 혜진과 박정우 측에서 부정할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그런다면 추가적인 증거 제출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재산 분할과 위자료 문제도 민수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민수는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배신한 아내와 그 상대방 모두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혜진은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변호사는 소송 준비를 위해 며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서류 작성과 증거 정리를 완료한 후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했어요. 그 전까지는 혜진에게 티를 내지 말고 평상시와 같이 행동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민수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후련했어요. 오랫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드디어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전문가들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이고 자신은 새로운 삶을 준비하면 되는 것이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민수는 혜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배신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혜진과 박정우 모두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이에요. 민수는 처음으로 며칠 만에 편안한 잠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수요일 오전 이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모든 서류 준비가 완료되었고 오늘 오후에 법원에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동시에 제기하겠다고 했어요. 민수는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선 것이었죠. 그날 오후 5시쯤 민수가 현장에서 돌아오니 집 앞에 혜진의 차가 이미 도착해 있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혜진이 창백한 얼굴로 돌아봤어요. 손에는 법원에서 보낸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혜진의 눈은 이미 눈물로 붉어져 있었어요.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이게 뭐야? 왜 갑자기 이런 걸 보내는 거야? 하고 물어봤지만 민수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물을 한 잔 따라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혜진이 뒤따라와서 계속 물어봤습니다. 대화로 풀 수 있는 일 아니야.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하면서 민수의 팔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혜진의 손을 뿌리치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겠냐고, 모든 증거가 다 있다고 했죠. 그때 혜진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어요. 민수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혜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갑자기 민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박정우와도 완전히 끝냈어. 하고 울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의 준비를 끝낸 상태였거든요. 혜진의 눈물과 사과가 진심인지도 의심스러웠어요. 민수는 혜진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2달 동안 나를 속이면서 뭘 했는지 다 알고 있다고. 이제 와서 용서를 빌어봤자 소용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이야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혜진은 더욱 격렬하게 울면서 민수의 다리를 붙잡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이제 내 집에서 짐 챙겨서 나가라고 말했을 때
혜진의 울음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하지만 민수는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짐을 쌌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민수는 혜진이 짐을 싸는 동안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침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미 혜진에 대한 모든 감정이 식어버린 상태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혜진이 집을 떠날 때도 민수는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이 변호사로부터 소식이 전해졌어요. 박정우 측에서도 소송 통지서를 받았고 그의 직장에까지 소문이 퍼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회계사무소라는 보수적인 직장 환경에서 불륜 스캔들은 치명적이었어요. 동료들과 상사들의 시선이 차갑게 변했고 업무상 신뢰도에도 타격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박정우는 결국 회사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감봉과 함께 업무 배치 전환 처분을 받았어요. 하지만 직장 내 분위기가 너무나 어색해진 나머지 스스로 사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10년 넘게 쌓아온 경력에 큰 흠집이 생긴 셈이었죠. 혜진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사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징계 조치를 내리지 않았지만 동료들 사이에 소문이 돌면서 눈치를 보는 상황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격리 업무라는 것이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 회사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민수는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서도 별다른 감정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배신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라야 한다고 믿었거든요. 자신이 겪은 고통과 상처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혜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하지만 민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하겠다고 했던 말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대신 이 변호사에게 혜진이 계속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변호사가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정우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민수에게 직접 사과하고 싶다며 연락을 시도했지만 역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법적인 절차가 시작된 상황에서 개인적인 접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모든 것을 법정에서 해결하겠다는 것이 민수의 방침이었습니다. 2달 후 드디어 법정에서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수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이 법원에서 인정받았고 혜진과 박정우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어요. 사진과 동영상 모텔 출입 기록과 카드 결제 내역까지 완벽한 증거 앞에서 두 사람 모두 불륜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판사는 민수에게 완전히 유리한 판결을 내렸어요. 이혼 소송에서는 혜진의 책임이 100% 인정되었고 재산 분할에서도 민수가 대부분을 가져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혜진은 민수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죠. 상간 소송에서도 박정우에게 2천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혜진의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었어요. 회사에서는 결국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품위 손상을 이유로 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7년간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난 것이었죠. 설상가상으로 업계 내에서 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격리라는 직종 특성상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불륜 스캔들은 치명적인 흠결이었어요. 몇 곳의 회사에 이력서를 넣어봤지만 면접 과정에서 이전 직장 퇴사 사유를 설명할 때마다 난처한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혜진은 친정에서 지내면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처지가 되었어요. 박정우의 몰락은 더욱 가파랐습니다. 회계사라는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불륜 스캔들로 인해 업계에서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어요.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15년간 쌓아온 경력과 인맥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죠. 더욱이 박정우는 기존 고객들로부터도 외면받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회계 업무를 맡겨놓았던 자영업자들이 하나둘씩 발을 끊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도덕적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게 중요한 재정 관리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판단이었습니다. 결국 박정우는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했어요. 민수는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속이 시원했습니다. 복수가 완성되었다는 만족감이 들었어요. 배신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었습니다. 더 이상 혜진이나 박정우에 대해 생각할 필요도 없었죠. 법정에서 받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으로 민수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기존에 살던 아파트는 혼자 살기에는 너무 넓어서 더 작은 곳으로 이사를 했어요. 대신 사업 확장에 투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직원을 2명 더 늘리고 작업 장비도 최신형으로 교체했죠. 새로운 사무실도 마련했습니다. 기존에는 작은 상가 건물의 1층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접근성이 좋은 곳의 2층 사무실로 이전했어요.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새로 했고 회사 간판도 새로 제작했습니다. 고객들의 반응도 좋아서 매출이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민수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동안 혜진의 변화를 눈치채면서도 확신하지 못했던 불안감과 의심이 모두 사라졌어요. 진실을 알고 정당한 대응을 한 결과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의심하거나 배신당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죠. 주말이면 예전에 소원했던 친구들과 만나기도 하고 새로운 취미 생활도 시작했어요. 등산이나 골프처럼 몸을 움직이는 활동들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도 즐길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거짓과 가식 없는 진실한 관계들만 남겨두고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민수는 이제 새로운 만남에도 마음을 열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성급하게 서두르지는 않을 생각이었어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이번 일을 통해 사람을 보는 눈도 생겼고 무엇이 진짜 사랑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일요일 오후 민수는 한강공원을 혼자 산책하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혜진과 함께 걸었던 길이었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자유롭고 평온했어요. 강물을 바라보며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배신당했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이겨내고 더 나은 삶을 찾아낸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몸소 체험한 민수였습니다. 거짓과 배신으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교훈도 얻었죠. 이제 민수의 앞에는 진실하고 당당한 새로운 인생이 펼쳐져 있었습니다.